자, 이제 여러분들 재고자산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입니다. 아직도 저희는 유동자산을 배우고 있죠. 유동자산 하면 당좌 재고자산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당좌자산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재고자산을 배우실 거예요. 이 재고자산의 정의 및 종류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동자산에 당좌 재고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이런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제품, 상품, 부재료,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의 거래로 얘기합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정의를 이제 책에는 써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꼭 정의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은요, 판매 혹은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게 바로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컴퓨터 제조업으로서 컴퓨터를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배우시게 될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서도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회사가 주택의 판매 혹은 생산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제 재고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시송품까지 쭉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 재고자산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때는요, 단순하게 그냥 원재료다, 제공품이다, 반제품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케이크 사진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케이크를 만드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더라고요. 자, 케이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밀가루부터 필요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 빵이요 이 얘기인데요. 빵부터 시작한다는 사람인데 빵은 여러분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밀가루 원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가지고서 이제 반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반죽이 바로 공정 중에 있다라고 해서 제공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빵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절반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반제품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도 하셔야 돼요. 밀가루 가지고서 반죽하고 빵, 그 다음 데코레이션 하셔야 되죠. 자, 이런 딸기나 생크림들을 올리셔야 돼요. 저장품에서 가지고 오는 자, 데코레이션 용품들, 생크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장품. 자, 완성되는 케이크를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서 공장에서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제품인 거고요. 진열을 하게 되면 베이커리에 진열을 하게 되면 상품이 되는 거죠. 자, 밀가루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도 필요해요? 뭐 설탕이다, 버터다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부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벌써 다 외우셨죠? 빵을 만드는 순서대로 밀가루 원재료, 그 다음 반죽을 하고 있으면 공정 중에 있는 제공품, 빵은 반제품,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저장품, 완성하면 제품, 진열하면 상품이 되죠. 자,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착품이다라고 하는 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미착품 설명하기 전에 앞에 있는 미착품이나 그 다음에 적송품이나 시송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은요. 창고에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이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창고에 있어요. 아, 내 재고가 얼마다라고 하시는데요. 창고에 없어요. 창고에 없고 대신 뭐가 있냐?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자산으로서 나의 소유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인 건데요. 자, 미착품부터 볼게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나의 재고자산으로 보는데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적지라고 하면요.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쪽에서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물건이 여기서 구매자한테 보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송하는 내용들은 누가? 구매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운송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매자가 부담을 할 거고요. 아직 구매자네 회사에 도착은 안 했지만요. 이 운송 중인 물건은 모두 다 구매자의 것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선적지 인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자 창고에는 없어요, 지금. 도착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운송 중인 물건, 누구의 재고로 보겠다? 구매자의 미착품으로 보겠다. 자, 반대로 도착지 인도 기준은요. 잘 도착할 때까지 누가 책임지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서 도착지까지 잘 보내셔야 돼요. 판매자가 책임지고 도착지까지 잘 보내셔야 되니까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판매자의 창고를 벗어났어요. 창고엔 없어요. 운송 중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판매자의 미착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물건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이냐. 선적지 인도 기준은 구매자 걸로, 도착지 인도 기준은 판매자 걸로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적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념을 익히는 게 좀 어려우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즘 마트에 잘 가지 않는데요. 마트에 우리 왜 그쵸? 이런 마트 있죠? 이런 마트에 가서 물건을 내가 직접 사오기로 했어요. 나의 오늘 쇼핑 리스트는 계란 한 판이었어요. 자, 이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오는데 집까지 잘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집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놓쳐서 계란이 모두 다 깨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머, 저거 어떻게 누구 거야? 라고 하면 설마 제가 이마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 거예요. 라고 하죠. 왜? 내가 마트에서, 바로 여기가 선적지죠.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했죠. 고객인 나는 이 물건을 인도받아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죠. 아직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운송 중인 건 누가? 구매자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는 구매자의 재고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도착지 인도 기준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마트를 자주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에 어플로 이마트 장보기, 물론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어플로 장보기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을 해주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란 한 판은 무조건 제가 이렇게 어플로 주문해서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잘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고서 보내는 거냐면 이쪽 마트 쪽에서 책임지고 물건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내가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까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는 늘 마트가 꼭 1시까지 해줍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1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물건이 3시에 도착을 했대요. 어머, 이건 뭐지? 라고 물어보니까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란을 운송하던 도중에 계란이 파손이 돼서 다시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다시 갔다 오느라 늦었다고 한다면 계란 한 판 값 깨진 거 내가 또 내줘야 돼요? 아니죠. 계란 한 판에 대해서는 나는 2판 값을 낼 필요는 없고 내가 구매한 하나에 대해서만 내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잘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책임을 지고서 운송을 해야 되는 바로 도착지 인도 기준이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직접 가서 쇼핑하시는 거고요. 도착지 인도 기준은 내가 배달받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선적지 인도 기준은 마트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올 때다. 우리 집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 물건은 나의 물건이다. 도착지 인도 기준은 내가 배달받아 보는 거다.
자, 적송품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적송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샀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공장은 물건을 제조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고요. 대리점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사람은 위탁자,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 수탁자가 마지막 소비자에게 물건을 매출할 거예요. 자, 위탁자가 10개의 물건을 생산했어요. 7개를 수탁자에게 보내요. 자, 이렇게 보내는 7개의 물건을 바로 우리는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이 7개의 물건을 적송품이라고 하고요. 수탁자가 이 7개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판매가 된 건 3개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탁자 창고엔 아직도 미판매 상태로 몇 개가? 4개가 있죠. 자, 위탁자 창고에는 3개가 있죠.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위탁자. 자, 유슬기들이 우리 재고가 몇 개나 되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재고가 몇 개가 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공장에 있는 3개만 보고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수탁자가 미판매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도요. 나의 재고입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못 팔겠다고 내일 반품시켜서 가지고 오면 우리 회사 재고 7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탁자가 팔아달라고 수탁자에게 보낸 적송품. 비록 나의 창고엔 없지만 아직도 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위탁자 공장은 창고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나의 창고 하나, 그리고 대리점 창고도 하나. 그래서 대리점에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내 제품도 모두 다 나의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인데요.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 이 위탁자 입장에서 매출을 언제 인식하느냐? 적송품으로 보냈을 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아야지만 이 3개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탁자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수탁자는 말 그대로 대신 판매만 해주는 거지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모두 다 위탁자 재고입니다. 자, 자신의 창고에 없더라도요. 수탁자가 미판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위탁자의 재고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송품인데요. 자, 이 시송품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어떤 광고 하나를 캡처해서 놨는데요. 일주일간 무료 체험 2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료 체험 2병을 제공한다 라는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기나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정수기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정수기 회사는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놓고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정수기 회사에서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건은 창고에 물건이 없으니까 매출된 거냐? 내 회사 재고라고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창고에서 물건이 빠져나갔을지라도요. 지금 고객이 구매한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았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 광고의 전체 여러분들 캡처를 좀 해보면요. 한 10병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10병을 판매하는데 2병은 무료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몇 병을 판매하겠어요? 8병을 판매하겠죠. 그러면 당장 지금 10병이 나갔다고 해서 이 8병에 대한 매출을 잡을 수 있느냐? 이 8병 내 재고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창고에서는 이렇게 다 나갔을지라도 8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사의 재고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걸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일주일이 정말로 지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판매자의 재고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송품에 대해서도요. 창고엔 없지만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미표시했다고 한다면 판매자의 재고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할부 판매인데요. 자, 이게 검은색 화면이라 여러분들 혹시 잘 안 보일까 싶은데, 자동차죠, 자동차. 이 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새로운 시리즈 버전 같은데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 사실 때 대부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전액을 다 내고서 구매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죠? 할부 판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미착품이라든가, 적송품이라든가, 시송품. 자, 이들과 좀 구분을 해서 할부 판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부 판매는요, 물건을 일단 고객에게 가죠. 물건이 고객에게 인도가 돼요. 하지만 대금 받은 건 있다 없다? 대금 받은 건 없어요. 그래도 물건이 인도가 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것으로 봅니다. 구매자의 자산으로 봅니다. 자, 앞에 있는 애들은 창고에서 나갔다고 해서 섣불리 매출했다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내 회사 재고로 보고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부 판매는 달라요. 물건이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대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물건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매출 인식을 하고요. 이 물건을 구매해 가는 사람의 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재고에서는 즉시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라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자동차 얘기가 많아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자동차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60개월 할부로 샀다. 그러면 60개월 할부로 샀을 때 이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서 아직도 1회도 안 냈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내 차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할부 대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도 고객에게 인도가 돼서 그 고객이 자신의 자동차로 등록을 하면 한 대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과는 달리 할부 판매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곧바로 나가자마자 물건을 매출로 잡고 재고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취득원가는 물건 가격에 매입할 때 부대 비용들을 다 더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세요? 자, 쇼핑 좋아하시면 10,000원짜리 의류가 있다고 합시다. 이 10,000원짜리 의류에다가 뭐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2,500원의 배송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결제를 해서 구매한 가격은 12,500원이죠. 자, 그대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을 그대로 내가 입고서 나갔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옷 이쁘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얼마라고 얘기하세요? 일반인들은 10,000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친구가 야, 너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입었어도 되니까 나한테 10,000원에 팔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00원에 파실 거예요? 절대 안 팔아요. 다들 얼마 이상은 받는데요. 못 받아도 12,500원은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물건의 원가라는 게 그 단순한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원가라 함은 그 물건을 내 손에 넣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더해서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저희 아래 볼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배송료 2,500원을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변의 보통예금 12,500원, 차변의 원재료 12,5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택배비까지 모두 다 원재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대요. 선생님, 착불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착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구매자가 부담하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요. 즉, 착불이어도 어쨌든 구매자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자, 보통예금에서 혹은 현금으로 도착했을 때 2,5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운반비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매입할 때 부담한 거면, 매입자가 부담한 거면 그 택배비만 따로 내도 원재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판매자가 부담했을 때만 운반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제 정의나 종류 혹은 이제 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게 나의 재고가 될 수 있고,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재고자산에서 제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부대 비용들이 있으면 다 취득원가로 보아라. 가볍게 택배비 하나만 얘기했지만요. 사실 뭐 매입과 관련된 혹은 재료를 수입할 때 수입
수익과 관련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관세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회사까지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지급했다라고 해도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모두 다 원재료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